잔잔한 경제 뉴스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워렌 버핏 은행주 매각 상황 분석입니다. 요점은 버핏의 보유주와 매각주, 연간 체납 추세, 연준과 코비드-19 상황, 미국 4대 은행과 S&P와 KBR 인덱스, 기업 분석, 결론으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버핏이 매각한 은행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US 뱅크콥,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싱커니 파이낸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철자가 틀렸네요. JP 모건 체이스. 보유량은 많게는 11.4%에서 적게는 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한꺼번에 매입하기보다도 서서히 매입을 꾸준히 한 상황입니다. 매도 시기는 2020년 5월 세컨 쿼터죠. 골드만삭스, US 뱅크콥,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싱커니 파이낸셜,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파고는 작년 폴스 쿼터의 작년 말에 팔았습니다. 물론 전 보유량을 판 건 아니고 현재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 등급은 제가 not available로 다 한 이유는 은행주들은 보통 다른 비은행 기업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 등급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non-available이라고 했습니다. NA로요. 두 번째 차트는 현재 2019년, 현재는 아니죠.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연체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영어로는 charge-off라고 하죠. 제가 레지덴셜, 커머셜, 팜랜드,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론에 해당되는 크레딧 카드, 기타, 리스면 차, 그 외에 또 리스한 거, 에그리컬처 론, C&I 론 있습니다. 제가 그 크레딧 카드 란을 하이라이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정리해고된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사업체를 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타의 상황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혹은 수입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러한 상황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차지오프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 지불액을 6개월 동안 못 냈을 때 180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콜렉션 로 넘어간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체가 된 계좌를 말하는 거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연체율이 2.15%에서부터 계속 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비드 19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최근에 나빠졌다기보다도 2016년,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연체율이 높아져서 은행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코로나 사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이자율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3월 3일과 3월 15일 날 두 날에 걸쳐서 기습적으로 이머전시 긴급 사태로 인해서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제로 이자율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가뜩이나 은행 마진이 박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정확히 말하면 2주 사이죠. 2주 사이에 두 번이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은행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앞으로의 실적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수입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줍니다. 산업적으로 제조업, 운송업, 관광업, 서비스업, 기타 업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한 산업 분야에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은,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 모든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적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활동 마비로 근로와 소득 등의 타격.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한 거와는 좀 다르게 항공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한된 상황에서의 피해를 보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관광업, 항공업에 좀 관련이 있죠. 물론 또 운송업에도 관련이 있지만 서비스에도 관련이 있고,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외 모든 산업으로부터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줬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 4대 은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4개 은행을 뽑아봤습니다. 왼쪽은 순이고요. 가운데 거는 은행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총 자산입니다. 10억 달러죠. 단위는. JP 모건 체이스 2조 6,870억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2조 4,340억 원, 죄송합니다. 달러, 시리그룹 1조 9,510억 달러, 웰스파거 1조 9,270 달러, 억 달러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 실적 First Quarter 1분기의 실적을 은행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미국의 주요 은행이
다 합쳐진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은행 스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업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은행으로 봐야 됩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11달러에서 4달러 34센트, 거의 뭐 3분의 1로 줄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전 거는 3달러 5센트 수정해가지고 1불 36센트, 거의 3분의 1로 줄였고요. C 그룹 같은 경우는 무려 8달러 7센트에서 1불 86, 낙폭이 거의 80% 정도 되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4불 10센트에서 90센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4불에서 10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모건 스탠리도 5불 45센트에서 2불 12센트로 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1분기면) 1월, 2월, 3월인데 1월과 2월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 3월 초순부터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자가격리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실적 조정을 받은 겁니다. KRB 인덱스, 이게 은행 지수인데요. 은행 지수 중 안에 제가 웰파고 그 외에 약간 규모가 작은 은행들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웰파고가 탑4인데 4위하고 5위의 차이가,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웰스파고는 1조 9,810억 달러, 시리즌 파이낸셜 그룹은 영국의 바클리 계열의 은행인데 2008년, 2009년에 샀죠. 영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산 겁니다. 총 자산 금액으로 따지면 1,767억 달러. 그러니까 웰파고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리그룹, 그리고 웰스파고, 이 큰 은행의 자산 대형화, 어떻게 보면은 큰 은행들한테 너무 큰 자산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KR 뱅크 인덱스랑 SM500 인덱스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월, 3월, 4월, 지금 5월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풀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1월부터 지난 4월 그리고 5월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S&P5 인덱스가 12.08%의 하락을 했을 때 비해서 KRW 뱅크 인덱스는 무려 44.65%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 정도 하락된다는 거죠. 회복도 더딥니다. 그리고 더 낙폭을 나중에 했고요. KRB 인덱스 1년 차트, 1년에 비교해 보시면 원유 가격과 비슷한 추세로 거래되어 왔다 1월 유지되고 2월부터 3월, 약간 원유보다는 늦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네요. 3월 초, 2월 말, 3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 4월 말에 약간 반등하고 계속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의 중요한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는 다른 산업과 좀 다르게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산업군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은행 이자 마진이죠. 그건 이익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론 투 에셋 레이시오는 대출 대 자산 비율인데 이거는 은행의 영업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자산에 비해서 론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건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고요. 경기가 하강일 때는 자산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융자가 적어야지, 레이시오가 적어야지 은행 영업 흐름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사람들이 꾸준히 낼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체되는 확률이 많을 거고 그리고 그게 무수익 여신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은행이 대출만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닙니다. 자산 관리라는 다른 그 산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fee 베이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띄어먹힐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Return on Asset Ratio는 자산 대비 수익을 얼마나 받느냐. 다시 말해서 Loan to Asset Ratio랑 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Asset Management, 자산 관리랑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위에 세 가지 이 레이시오가 아니라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무수익 여신을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웰프하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4대 은행 중에 하나고 그리고 2007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긴급 구제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은행이었는데 반강제적으로 베일아웃을 받아서 정부 영향에 놓인 상업은행입니다. 디테일한 건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웰스파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고 심볼은 WFC고요. 5월 22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24불 정도의 장을 마쳤고 이제 1년 그 거래량과 가격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작년에서 45불에서 55불 정도 사이에 거래를 했고요. 1월이 지나자마자 서서히 하락을 하고 2월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미한 반등은 있었는데 그거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 주가가 반 이상 토막이 났습니다. 은행주가 이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실물 경제, 금융 경제 통틀어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산소 혹은 피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 은행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맥박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은 지금 평소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3, 4배가 많게는 7배, 8배가 많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직원은 25만 8,700명,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자산 규모 미국 4대 은행입니다. First Quarter 1분기 실적은 4월 14일 2020년에 발표가 되었고, 실제 주당 1센트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예상은 33센트였고요. 순이익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 매출은 예상치 192억 달러에서 177억 달러, 거의 한 15% 부족하죠. 그리고 배당금은 5월 13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당금은 연간 51센트, 수익률은 9.1%입니다. 9.1%. 주가는 22불 42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30년 미국 정부 국채 순이익이 총 수익률이 1.29%인데 웰파고 스탁을 사서,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 9.1%의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거죠. 주가가 저렇게 조정을 받고 실적이 저렇게 저조한단 말입니다.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급락을 했고요. 여신 손실 충당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당금 삭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이번엔 Non-Performing Asset, 무수익 여신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2020년 3월 30일 왼쪽에 있는 거고요. 중간에는 작년 12월 31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19년 3월 30일입니다. 우선은 2019년 3월 30일과 2020년 3월 30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커머셜 인더스트리, 상업과 산업 융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단위는 100만 불입니다. 19억 8,600만 불에서 17억 7,900만 불로 15% 정도 가량 하락했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모기지, 부동산의 경우는 6억 9,900억 거의 7억 불이죠. 7억 불에서 9억 4,400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 파이낸스는 7,600만 불에서 1억 3,100만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소비금융에서 보면 30억 2,600만 달러에서 23억 7,200만 불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모기지도 9억 1,600만 불에서 7억 6,900만 불로 줄었죠. 퍼스트 모기지는 은행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거고, 주니어 린 모기지는 에쿼리 론으로서 그 집에서 자기 재산 비율에 맞게 에쿼리가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다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억 1,600만 불에서 9,900만 불로 줄었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5,000만 불에서 4,100만 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 여신 대출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을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은 2020년 3월 30일보다 숫자가 적죠. 그러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증가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n-performing asset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한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된 상황에서 180일이 지나야 차지오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non-performing asset은 차지오프가 되기 전에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딧 카드나 뭐 자동차 페이를 못 해가지고 non-performing asset으로 잡혔다가 나중에 도저히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 그걸 차지오프해서 밸런스 돼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게 대출을 받고, 하지만 저번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는 증가했다고 해서 은행이 매출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non-performing asset으로 분류됐다,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됐다, 아예 그냥 차지오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지금 은행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회복 속도가 얼마나, 그리고 경기 회복이 언제 될까, 그게 중요한데, 미국 GDP 규모는 21조 4,280억 불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리고 상업은행에서는 B자, U자, L자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시기와 다른 회복 속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V자는 아주 어렵고 U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L자의 상황이 되는 거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GDP가 35% 하락, 실업률이 14%로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발표는 3월 중순에 나왔는데, 현재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800만 명에 달합니다. 5월 20일 발표로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고, 다음 주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긴 하고 있죠. non-performing loan, 무수익 여신과 부채가, 그 밖에 부채, 아직 그 디폴트를 하지 않은 부채죠. 그러니까 경제에 부담이 되고 계속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업체를 계속 돌리거나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겠죠. 코비드 19 사태 진정과 락다운 해제가 관건입니다. 진정이 돼야지 사람들이 문을 열 거고, 그리고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운이 좋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겠죠.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과 또 그리고 소득을 내서 소비를 하겠죠. 또 빚도 갚고요.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경기 부양을 또 경기를 정상화하는가에 따라서 관건인데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트럼프가 이 안 좋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은 은행주 업종 특성상 자산의 부실화가 빠름. 제가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캐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면 그게 자산이 되고 또 채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블리리죠. 채무라고 좀 하긴 좀 그런데 자산이 론을 빌려받은 사람, 융자를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자산의 규모가 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 to asset ratio가 급변하는 거죠. 뭐 은행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생기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주가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주식 차트나 인덱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non-performing 그 증가율, 그 연체율 그걸 보여드렸을 때 그 수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경기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경기가 성장이 둔화됐다보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을 거의 0%에 맞춘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경기는 3월 중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일어났다. 코비드 19는 조금 가속화했거나 그동안의 불경기를 체감 경기로 실감케 해줬다는 거,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2분기 성장은 최소 6%에서 30% 감소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땐 30%에 가까운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얼마나 빨리 정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실업률, 채무자, 채무 불이행 상승.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돈을 안 갚고 180일 지나면 뭐 차지오프 당하는 거고, 은행은 그로 인해서 손실 충당금 계속 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융자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되고, 융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집을 살 때 다운페이, 담보금 정도를 집값의 한 20%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예전 같은 경우는 3% 내지 거의 제로 다운 페이먼트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20%로 그 컨벤션 론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인해서 대출이 감소될 거고,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위험이 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황도 있고, 돈을 빌려받고 싶은 사람 많은데 빌려줄 돈은 적으니까요. 왜냐하면 은행이 자산을 계속 손실로 메꿔서 손실 충당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차지어프를 하면 자산 규모가 줄잖아요.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신용경색, 그리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2008년, 2009년, 길게는 2011년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됐죠.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실 대처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손님 중에서는, 손님 풀에는 은행의 새로운 융자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적어서 융자를 해줄 수 없는, 수입이 감소, 매출이 감소, 순이익이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쉽게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